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의 집 출판사에서 사회복지사 1급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현숙입니다. 자, 올해 그러니까 2023년 4월 11일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5차 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1급 사회복지사 수험 공부 중 2교시 사회복지 실천론의 한 파트로 기출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요, 수험생 여러분에게 최근 공포된 5차 개정 최종안의 내용에 맞도록 수험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한 특강입니다. 자, 이 강의가 여러분의 수험 준비에 유용한 도움이 되고 나아가 현장 사회복지사로서 준수해야 될 우리의 역할과 책임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5차 개정이 이제 공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최종안을 갖고 강의를 할 건데요. 윤리강령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이걸 조금 맥락적으로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윤리강령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윤리강령을 알려면 가치라는 개념, 또 윤리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윤리강령 이렇게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이 윤리강령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 아주 잠깐만 할게요. 예, 가치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시하는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좋은 것이고 바람직하다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윤리라는 건 이런 방향성 안에서 하나의 뭐죠? 마땅히 따라야 될 규범. 이걸 우리가 윤리라고 하고요. 윤리 강령은 어때요? 어떤 전문직마다 마땅히 따라야 될 규범으로서의 행동 기준, 원칙을 갖고 있겠죠. 이게 바로 윤리강령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도 윤리강령이 있고 변호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죠. 예, 그래서 전문직마다 그들의 특수성에 맞는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바로 우리가 전공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 실천행동에서 지침이 되도록 고안된 것으로 우리가 준수해야 될 기준인 동시에 실천활동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자기규제가 될 수 있고 그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5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보려면 달랑 이것만 보는 것보다는 이런 맥락 안에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개정안이 공포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아주 잠깐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윤리강령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그동안 어떠한 변천을 가져왔는지 연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요, 1973년에 초안이 제정 결의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82년, 이걸 외우셔야 되죠. 만약에 이것이 수험 준비로만 얘기한다면 외워야 될 내용입니다. 82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대로 공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개정을 거쳐서 88년도에 공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정과 공포 사이에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가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2차 개정이 92년, 그 다음에 3차 개정이 2001년 이루어졌는데 이 3차 개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구조적 차원에서 기존의 윤리강령과 5차 개정을 비교할 건데요. 이때 비교하는 건 4차 개정보다는 3차 개정이에요. 왜냐하면 2021년에 이루어진 4차 개정은 말 그대로 이걸 자구수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글자를 바꾼 거. 예, 그래서 문구 수정에 그쳤어요. 그래서 4차에서는 문구, 자구 수정에 그쳤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문구가 수정이 되었냐면 성취향을 성적 지향이라는 말로 문구, 자구가 바뀌었어요. 요 정도만이지. 그러니까 4차는 문구 수정, 자구 수정에 그쳤고 우리가 5차 개정을 얘기하려면 주 내용은 3차 개정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존의 윤리강령과 5차 개정을 좀 비교할 때는 3차 개정의 내용들이 담겨진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4차 개정은 문구 수정에 그쳤다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3년에 바로 4월 11일 바로 얼마 전이죠. 5차 개정이 최종안이 이제 공포가 된 거고 지금 이 강의는 최종으로 공포된 5차 개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4차 개정은 문구 자구 수정에 그쳤다라고 했을 때 보면 2001년에 3차 개정과 2023년 무려 20여 년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이것들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요구되어지는 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5차 개정의 어떤 의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5차 개정의 필요성 혹은 5차 개정의 어떤 목표가 뭐였나 이것들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5차 개정이 나오기까지 수행한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안 도출 연구 공청회에서 밝힌 이 연구에서 목표가 뭐였나 이 그러니까 5차 개정까지 도출되기 위한 연구의 목적이 뭐였나를 밝힌 것, 그 연구의 필요성이 뭐였나를 밝힌 걸 보면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 전문직 가치와 윤리기준에 부합하고자 한다. 해외 사회복지사 윤리기준에 부합하고자 한다. 한국적 사회복지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즉 국제사회복지사 윤리기준에 부합하고 한국사회복지 상황 20여 년이 흘렀잖아요. 이것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현장의 소리를 담는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5차 개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궁극적인 목적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차 개정의 연구의 필요성 또 5차 개정의 도출까지의 어떤 연구의 목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5차 개정의 의의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5차 개정에까지 오기까지의 재정 연역과 필요성 같이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강령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하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는 바로 윤리강령의 기존 윤리강령과 5차 개정 윤리강령을 구조 측면에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학습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교통정리 먼저입니다. 교통정리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하다가 길을 잃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정리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리강령의 구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윤리강령하고 5차 개정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지금부터 비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 꽉 잡고 가셔야 뒤에 가서 하나하나의 조항을 볼 때 길을 잃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좀 볼게요. 일단은요, 전문이 나오고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문은 기존 윤리강령하고 5차 개정하고 수정된 바가 없습니다. 전문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대로. 예. 그대로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문은 그대로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윤리강령은 전문 다음에 곧바로 영역별 윤리 기준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기본, 클라이언트, 동료, 사회, 기관 뭐 이런 식으로 곧바로 윤리 기준으로 들어갔죠. 그런데요, 5차 개정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윤리강령의 목적과 가치와 원칙이 어떻게 됐다? 이것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신설 너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윤리강령의 목적이 들어갔고 윤리강령의 가치와 원칙이 들어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윤리강령의 가치와 원칙에서 크게 중요시하는 핵심 가치가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입니다. 지금은 구조를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이 구조를 비교하고 난 뒤로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개정이 되고 나서 시험에 나온다고 할 때는 큼직큼직한 거 먼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의 변화를 아는 건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목적과 목적, 그 다음에 원칙에 대한 신설이 있었다라는 걸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윤리기준, 윤리기준. 자, 그러면 기존의 것은 윤리기준에서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졌냐? 6개입니다. 기본적 윤리,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동료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 기관에 대한 윤리, 그리고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총 6개의 섹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큰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요. 사회복지사 윤리기준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있냐? 기본적 윤리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동일하게 있죠. 여기 지금 색을 같이 맞춰드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동료에 대한 윤리, 여기 동료에 대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어때요? 순서가 달라졌어요. 사회에 대한 윤리, 기관에 대한 윤리 순이었는데요. 요번 5차 개정에서는 뭐가 먼저 나왔죠? 기관에 대한 게 먼저 나오고 사회를 뒤로 보냈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바뀌었다? 순서가 바뀌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신설된 부분 봤고요. 순서가 바뀐 거 봤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바로 기존의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있는데요. 자, 여기 봤더니 여기에는 없죠. 예, 그래서 5차 개정에서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부분이 5차에 와서는 어떻게 됐다? 삭제되었다까지. 이게 큰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내용들을 조금 보는데요. 자, 삭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애초에 우리가 그 3차 개정이나 이럴 때에는 바로 사회복지계의 자정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출범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것의 출범의 의지는 좋았으나 현장에서 그 역할, 이 위원회가 그 역할을 사회복지계의 자정을 위해서 그 어떤 역할들을 중심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명무실했다라는 거죠. 위원회는 역할을 해야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과 함께 이제 그 유명무실하다라는 거에서 이제 비판이 있었다는 사항하고요. 공청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 협회가 5차 개정을 한 협회에서 밝힌 바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윤리강령보다는 정관에 사회복지사협회의 정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삭제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특강에서는 이제 수험과 관련돼서 제가 짚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큰 흐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현장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우리가 그것들에서도 두 가지 아주 의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구조에서 크게 뭘 꼭 기억하셔야 됩니까? 자, 윤리강령의 목적, 원칙이 신설되었다. 하나.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사회와 기관에 대한 윤리강령의 영역이 순서가 바뀌었다. 둘. 세 번째,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라는 6번째의 영역이 삭제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큰 얘기는 됐죠. 이제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들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기준으로 들어왔을 때 기존은 기본적 윤리기준이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에서 총 3가지 영역인데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 부분이요.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이거는 있죠. 그대로.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하네요. 여기에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가 전문가로서의 실천이라는 하위 영역이 신설되면서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는 이쪽에 하부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요. 기존의 것들은 크게 전문가로서의 자세에서 쫙 내용이 나오고 이랬는데요. 봤더니
어떻게 해요? 세분화가 이루어졌고요. 세분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1번, 2번. 전문가로서의 자세에 인간 존엄성 존중, 사회정의 실현 해갖고 이 앞에 핵심 가치와 연결되는 부분을 더 구체화해서 1번, 2번에서 세분화하고 해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도 이전에는 크게 이제 문장의 그 큰 항으로 됐다면 여기에서는 또 다시 세분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직무 능력 개발, 지식 기반의 실천 해갖고 세분화했고 내용적인 보완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뭐가 신설됐어요? 전문가로서의 실천이라는 부분을 신설했고요. 여기에 기존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를 요 안으로 가져왔죠. 네 번째 하부 구조로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에 새롭게 바로 아까 처음에 이 연구의 목적 그 다음에 이 개정의 아주 중요한 필요성이 뭐예요? 현장성과 시대성을 반영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들어갔죠. 사회복지사의 품위와 자질 유지 그 다음에 자기관리,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조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에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갖고 두 가지 영역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클라이언트의 윤리 기준이 무려 7개의 영역으로 다시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라이언트의 권위 공호,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 정보에 입각한 동의, 기록, 정보 관리, 직업적 경계 유지, 서비스 종결 해갖고 무려 7개의 하부 구조, 하부 영역으로 세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존에 클라이언트 권위 공호, 자기결정, 사생활 보호, 비밀 보장, 정보에 입각한 동의는 기존에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또 보완이 됐고요. 여기서 아주 새롭게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 기록, 정보관리, 직업적 경계 유지, 서비스 종결 이런 것들이 이제 20여 년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은 윤리 강령에 넣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훈련되어야 되겠다. 예방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윤리 강령에서도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영역 중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강령 영역이 많은 내용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요번 그 5차 개정에서는 더 많은 그래서 7개의 그 하부 영역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료의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관한 윤리가 동료하고 슈퍼바이저 이거는 기존의 것도 여기가 동료하고 슈퍼바이저의 내용이 들어갔지만 이렇게 세분화되게 뽑진 않았네요. 거의 세분화되게 이제 또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 이렇게 해서 큰 변화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전문은 그대로이지만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신설됐냐? 중요한 게 목적, 가치와 원칙이 신설됐다. 순서가 바뀌었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삭제됐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단 내용을 보자면 전문가 기본윤리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세 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새롭게 전문가로서의 실천이라는 영역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는 하부로 들어왔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의 내용이 대단히 많이 보완되고 새롭게 또 신설된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구조를 이렇게 보는데 이걸 조금 여러분들 확 실감나게 말씀드린다면 기존의 윤리 강령은 우리가 이제 문항으로 분석을 했을 때 46개의 문항인데 5차 개정 윤리 강령은 83개의 문항 해갖고 상당히 많은 양 거의 배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구조의 차이, 이런 것들 그 시험에서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조금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이번 특강에서는 제가 시험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변화에 대한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제가 여기서도 이제
그런 시험을 염두하면서 강의를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론 2교시 강의를 듣게 되면은 실천론 2장의 가치와 윤리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할 때에는 지금은 기존과 오차 개정의 변화에 중점을 둔 강의에 충실하고 실천론 2교시 강의, 개념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전제하면서 문제로 나온다면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강의만 듣지 말고 개념서의 2장 가치와 윤리 부분에서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꼭 들으셔서, 아, 저 사람이 오차 개정과 기존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준 특강과 더불어 이제 개념서에서는 문제로 나온다면 어떤 부분들이 나올지를 짚어주는 부분까지 포착을 하셔서 그 강의까지 좀 들으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야, 외울 거 엄청 많겠구나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근데 언제 공부하지? 너무 많아. 요거를 조금 넘어서서 열린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아, 내가 전공했고 내가 직업으로 나의 정체성을 말하고 싶은 것과 관련된 윤리강령이 크게 우리가 오차를 좀 전면 개정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열린 관심을 갖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구조에서 오차 개정 윤리강령 살펴보기. 이제부터는 내용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앞에서는 구조적 측면이라면 이제 내용적 측면을 얘기할 건데, 내용적 측면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크게 전제하는 건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내용적 측면의 개정안 도출과 관련돼서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내용적 측면에서 국내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와 국내외의 변화와 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특히 인권 감수성에 기반한 용어 변경,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지침으로서 실질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기술,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와 세계적 기준을 반영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그런 점이 내용적 측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이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지금 화면 보는 방법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윤리강령 구조 앞에서 봤죠? 지금 여기의 구조는 당연히 오차 개정이겠죠? 예, 오차 개정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화면에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지금 윤리강령 전문을 보면 여기 전문에 빨간 등이 들어오고요. 제가 뒤에 가서 목적을 보면 목적 이렇게, 그 다음에 핵심 가치면 가치 이런 식으로 위치들이 바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우리가 뭐를 잘하자라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길을 잃지 말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잃지 않는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유용성을 같이 가져가시고요. 아, 내가 지금 전체 구조 중에 어디에 들어와 있구나 이걸 꼭 알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구조에서 윤리강령 전문은 기존의 것과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건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윤리강령 전문은 그대로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전문이니까 용어들이 조금 다소 추상적인데요. 인본주의 뭐예요? 사람 중심이죠. 바로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갖겠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걸 이제 가지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그랬어요. 자유권은 헌법과 법률이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생존권, 사회복지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뭐예요?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대한 거잖아요. 인간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에 대한 것들을 위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헌신한다. 특히
바로 우리는 그런 어떤 보장에 헌신을 하는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누구 편?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 정의와 평등,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천론에서도 배우죠. 실천의 기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뭐예요? 사회적 기능화, 소셜 펑션. 또 하나는 뭐죠? 그런 기능화, 부적응, 역기능에 대한 것만 미시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고 필요하다면 거시적인 개입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 개선 이런 것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기능화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이니까 불평등에 대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일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윤리강령 전문에서 기본적인 행위하고 그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행위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자, 그러면 그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전문이지만 점점 구체화될 수 있게 클라이언트, 누구요?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동료,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 평가하여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그래서 바로 이제부터 내용이 어떨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것, 동료에 대한 것, 기관에 대한 것, 사회에 대한 것.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사회. 이러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윤리강령을 어떻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것, 동료에 대한 것, 기관에 대한 것, 사회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시험에 대한 것까지는 연결은 안 하지만 요 정도, 이거 읽을 때 전문 다 좋은 말만 읽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것들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가로놓기로 나올 법하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로놓기로 한다면 무엇과 무엇에 기초하여 인본주의와 평등주의에 기초하여 이런 식으로 가로놓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거를 적극 권합니다. 자, 그러면 전문을 우리가 봤고요. 이제 넘기셔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윤리강령에 대한 전문을 통해서 마치 이런 다짐을 넣는 거는 뭐예요? 마지막에 지금 문장이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그랬잖아요. 이 다짐한다라는 말이 중요한 게 바로 다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그냥 공허하게 읽지만 말고 바로 사회복지사의 내적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맥락을 조금 갖고 보시고요.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였죠? 바로 여기 보시면 윤리강령 구조에서 전문은 동일하지만 목적과 원칙 부분이 신설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목적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설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윤리강령에서는 목적과 원칙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이제 20여 년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는 그때의 최선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좀 더 완성을 향한 노력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윤리강령의 목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강령의 목적.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적 실천을 위한 기준을 안내하고 윤리적 이해가 충돌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기준 제시하고 현장이라는 것이 어때요?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교착 상태가 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면 초창기에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의 깨알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큼직한 얘는 신설이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들은 중요한 비중을 갖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목적 1.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과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이 되는 핵심 가치를 제시한다. 2.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복지 실천의 지침으로서 사용될 윤리기준을 제시한다. 3.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윤리기준을 제시한다. 예, 그래서 1, 2, 3번은 끝이 다 뭘로 끝나요? 제시한다예요. 예, 뭘 제시한다?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핵심 가치 제시합니다. 예, 제시. 두 번째 또 뭘 제시한대요? 윤리적 원칙을 제시한대요. 지침으로서. 세 번째, 너무 중요하죠? 현장은 아주 다양한 윤리적 갈등,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교착 상태가 생깁니다. 예, 이걸 지키자니 이걸 지키기 어렵고, 이걸 지키자니 이걸 지키기 어렵고, 또 어떤 거는 이거 자기결정 비밀보장 중요한 건 아는데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 어떤 딜레마,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이 목적의 첫 번째 세 가지는 제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제시했는지 아셔야 되는 거죠. 예컨대 문제 이렇게 낼 수 있죠. 윤리강령의 목적인 것은 아닌 것은 하고 엉뚱한 거 하나 제시한다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시라는 말, 여기서 제시의 공통성인데 뭘 제시하는지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저는 4번, 5번의 키워드를 보호로 찾아봤어요. 예. 이걸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4번, 5번은 보호예요.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볼게요.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기관리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예, 첫 번째는 누구를 보호해라? 우리가 윤리강령 목적이 클라이언트 보호하는 거야.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하면서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클라이언트만 보호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한다. 그래서 바로 두 가지 보호예요. 4번, 5번은 바로 보호로 잡을 수 있어요. 누구를 보호한다?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이것만 하지 않아요. 누구도 보호한다?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한다. 예, 둘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윤리강령은 시민에게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의 역할과 태도를, 마지막에 키워드 저는 알림으로 봤어요. 알리는 목적. 예, 그래서 바로 윤리강령, 윤리강령을 마련한 건 시민들에게, 많은 대중들에게 여러 전문직이 있는데 사회복지가 막 봉사만 하고 막 이런 거 아니고 바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의 역할과 태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전문 직군이고 이러한 윤리강령을 갖고 있다. 지식과 기술 갖고 있으며 고유한, 그리고 이러한 가치와 철학을 갖고 일하는 전문직이다. 알리는 거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윤리강령의 목적을 총 6가지인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제시하고 보호하고 알리는 것으로 묶어 정리를 좀 해드려 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꼭 꽉 잡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출력해서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냥 듣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메모들을 하시면서 듣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목적에서 원칙과 가치와 원칙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신설된 거 목적 받고 이번에는 윤리강령의 가치와 원칙을 보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잡아야죠. 핵심 가치가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예요. 바로 핵심 가치 2개 암기사항입니다. 인간 존엄성, 사회정의.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인간 존엄성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점차 앞에서보다는 지금 어때요? 내용들이 조금씩 더 구체화되겠죠? 그런 것들 좀 볼게요. 사회복지사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라는 핵심 가치. 자, 핵심 가치를 아까 제시한다고 앞에서는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핵심 가치가 뭐다?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다. 외워야죠. 두 가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핵심 가치를 우리가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만 덩그러니 있으면 공허하잖아요. 이것들을 원칙으로 다시 한번 구체화하는데
인간 존엄성 핵심 가치. 자, 윤리적 원칙 볼까요?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럼 윤리적 원칙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써야 되는지 실천 지침으로 구체화했어요. 그것들을 볼게요. 존엄성,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How, 더. 이제 그러면 어떤 당위에서 이제 뭐예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할 때 존엄성을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볼게요.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인간을 존중한다라는 거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구나. 예, 다양성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 자기결정, 자율성을 존중할 때 인간의 존엄성.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큰일 날 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세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거 바로 환경. 이게 뭐예요? 우리의 중요한 직업적 정체성. Person in environment. 클라이언트 자신도 역량을 강화하지만 그를 둘러싼 환경도 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양자의 상호작용. 그래서 우리는 한 인간을 볼 때 person in environment, PRE 시각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것들이 이제 존엄성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뒤로 가면 더 구체화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의 전문가로서의 자세에서 인간 존엄성 존중, 사회정의에서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때는 이거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따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핵심 가치 첫 번째 인간 존엄성 우리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때 많구나, 많어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 인간 존엄성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보세요. 그런 관심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있을 때 종교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할 때 존엄하겠다고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요. 자기결정을 지원하는 게 내가 존중하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셔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부분 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핵심 가치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사회 정의가 나오겠죠. Social Justice. 윤리적 원칙, 사회복지사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복지가 미시적 실천, 막 부적응하는 개인을 적응시키고 역기능을 기능화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왜? 근데 이것만 하지 않아요. 우리의 핵심 가치는 뭐도 해야 돼요. 사회 정의, 불평등한 구조를 보다 더 평등하게 이렇게 하는 노력을 우리가 거시적 개입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선다. 그러면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별에 도전하여 사회 정의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분명한 차별이라면 차이를 수용하지 않고 분명한 차별이라면 여기에 우리는 사회 정의를 촉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예, 포용적 지역사회, 사회 정의가 이야기될 때는 이 단어가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포용적 지역사회가 뭘까라는 걸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용이란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포용의 의미를 지금 말했어요.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만 가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걸 포용. 예, 그러면 포용적 복지. 우리가 요즘에 포용적 복지라는 것은 뭔가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어때요? 삶의 모든 영역과 전생애에 걸쳐서 소외와 배제됨이 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복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적 지역사회,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회정의에서 이 단어가 쓰인 거죠. 그것들을 보시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사는 부적절하고 억압적이며 불공평한 사회제도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날로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만 열심히 해서 되진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큰 제도 개선이나 어떤 오래된 그 좋지 않은 관행 같은 거 변화시키려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포용적이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연대 활동을 한다. 연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럿이 함께 힘을 모은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회정의를 위한 거는 큰 변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 연대가 이루어지게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가치 여기 인간 존엄성, 사회 정의에서 봤고요. 여기서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 안의 내용을 봤을 때 예컨대 포용적 지역사회 하면 핵심 가치 사회 정의인 거지 핵심 가치 인간 존엄성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말 많아.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사회 정의니까 여기 부적절하고 억압적이며 불공정한 사회제도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거시적 차원의 노력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문장이 큰 가치 어디에 나와 있나 이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아, 나는 윤리강령의 변화를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핵심 가치가 들어갔어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사 윤리기준.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기로 이제야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때요? 기본적 윤리부터 볼 건데요. 기본적 윤리에서도 다시 그 안에 세부 영역이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전문가로서의 실천, 전전전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문가로서의 자세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가 들어가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것들을 포착하는 거예요. 아, 왜 자꾸 똑같은 말 자꾸 하지?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서 얼만큼 더 구체화됐나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으로 들어와서 어찌 보면 이제부터 본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첫 번째 불 들어온데 보셔야 돼요. 이 중에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볼 거예요. 자세. 여기에서도 첫 번째 인간 존엄성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 존엄성의 뜻, 사회복지사는 모든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뭐 해야 된다?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된 존중이라 함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되며 누구를 위해 옹호하고 대변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요게 이제 조금은 큰 얘기라면 이제 더 구체화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개정 이전에도 있었던 문장으로 기출된 바 있는 중요한 문장인데 여기에서 시대를 반영해서 다양성에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또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볼게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성, 연령, 정신, 신체적 장애,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인종, 종교, 인종, 국적, 결혼 상태, 예, 여기까지는 기존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도 이제 추가된 게 뭐냐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적 지향은 이전에 뭐였죠? 성취향이라는 말을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성취향이라는 말을 4차 개정에서 성적 뭘로 바뀌었다? 지향, 예, 으로 바뀌었다. 예,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에 젠더 정체성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새롭게 추가된 게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그 다음에 용어가 4차에서 바뀌었는데 이제 들어간 거 성적 지향, 그 다음에 젠더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뭐 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않는다. 이게 기존에서도 지금 더 추가됐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존엄성에 있어서 그래서 기출에서 이 문장이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20여 년간의 시대적인 공백에 뭐를 시대 변화를 반영했다는데 새롭게 들어간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신 또는 출산, 그 다음에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자, 우리가 가족 형태나 상황에 따라 차별하지 마라. 가족 다양하다. 우리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한부모 가족, 조성 가족, 재혼 가족, 무자녀 가족, 노인 가족, 가족 형태 대단히 다양하다. 입양 가족, 위탁 가족, 다문화 가족, 혼합 가족 다.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그 동거하는 가족이건 비동거 가족이건, 그 다음에 우리가 생식 가족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레즈비언 부부나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가족 형태, 가족 상황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적 지향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4차 때 성취향을 성적 지향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용어 잡으셔야 됩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면 개인의 성적인 방향성 혹은 끌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적 지향을 넣고요. 그 다음에 젠더 정체성. 젠더라는 것, 여러분들이 젠더가 성별을 얘기하는 거하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르다는 거 아시죠? 젠더는 말 그대로 문화적, 사회적인 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젠더 정체성이라는 것은 성, 주체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출생 시의 성별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젠더에 대한 개인들의 자아의식을 뭐 해줘라? 존중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확히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도 있었으나 새롭게 들어간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바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유로 나랑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 또 여기는 저는 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문화의 강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예, 우리 실천론에도 문화적 역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윤리 강령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문화적 역량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문화의 강점을 존중해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역량이란 사회복지 실천 관점에서 각 문화에 내재하는 강점과 자원을 인정하고 소수 문화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 개념 갖지 말아라 라는 아주 근본적인 전환이에요. 그래서 바로 문화적 역량이라는 것은 자민족 중심주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소수의 문화라 하더라도 다양한 문화의 강점을 존중해 주라라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단어들이 시대를 반영해서 들어간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보셔야 되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 전문가로서의 자세에 어디에 있냐? 존엄성 존중에 있다라는 것까지. 이게 뭐예요? 위치 확인들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 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봤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실천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가치 신념과 편견이 클라이언트와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기인식을 증진한다. 예. 저 개인적으로 자기인식이 윤리강령에 꼭 들어갔으면 했는데 드디어 들어갔어요. 예.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예, 우리가 이런 걸 뭐 내가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가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교육받은 어떤 태도, 그다음에 행동 습관, 이거에 대해서 이게 다라고 하지 말고 이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내가 나를 보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여기 자기인식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인식 증진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냥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의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힘,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엄성 존중, 전문가로서의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요 문장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역량, 그 다음에 여기 자기인식, 이런 것들이 바로 전문가로서의 자세에서 인간 존엄성 존중을 더 구체화하는 데에서 나왔다라는 것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사회 정의 실현.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뭐예요? 기본적 윤리에서도 인간 존엄성 받고, 이번에 사회 정의 실현으로 가는 거지요. 예.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 환경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거시적이지만 어떤 정책을 우리가 어때요? 이슈화하고 아젠다화하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정책이 되고 또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고 이런 노력들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는 사회, 경제, 환경, 정치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 공평한 분배 이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누가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정의잖아요. 아까 포용적 복지하고도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특성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 억압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 또는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현상이 벌어지는데 못 보는 게 아니라 눈뜬 장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관련 것들을 집안 어떤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찾아서 이것들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우리는 현장에서 기본적 윤리 중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갖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봤고요. 예, 이번에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 윤리 중에 전문가로서의 자세는 봤고요. 이제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인데요.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직무 능력 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지식 기반의 실천 증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무 능력부터, 왜냐면 여기가 전문성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구태의연하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이 얘기잖아요. 그럼 전문성의 직무 능력 개발은 무슨 내용이 있나 볼까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공유해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평생학습자로서 이런 그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교육, 어떤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바로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다양성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받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회적 다양성이 뭐냐? 이번 5차 개정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회적 다양성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성, 연령, 정신, 신체적 장애, 경제적 지위, 성, 연령, 장애, 경제적 지위, 그 다음에 정치적 신념, 종교, 인종, 국적, 결혼 상태 또는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성이죠. 이러한 다양성,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도 교육받고 이해해야 되고 차별에 대해서도 교육받고 이해해야 되고 억압에 대해서도 교육받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직무능력 개발인데 앞에 했던 내용들하고 붕 떠서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했던 핵심 가치 전문가로서의 자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 이런 것과 관련됐을 때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받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전문성 개발에서 직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졸업했고 1급 땄고 취업을 했으니 이제 공부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새로운 어떤 개념들의 이 단어가 대단히 낯설어. 이거 좀 더 깊이 봐야 되겠어.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관련 쟁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 기술을 향상하고 새로운 실천 기술이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훈련, 연수, 자문, 슈퍼비전을 받도록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평생학습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는 거고 사회복지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보수교육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필요한 정보통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 이런 것들은 아주 시대를 반영한 거죠. 정보통신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 일을 할 때 우리가 많은 정보 관리와 관련된 시대가 요구하는 업무들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업무 처리. 그래서 뭐 컴퓨터를 활용한 행정 업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필요한 정보통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너무나 중요하죠. 바로 우리가 전산화되고 정보화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동시에 제가 항상 정보관리 행정론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이거 양날의 칼이다.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터지면 너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통신 관련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능력 개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기본적 윤리 중에서도 우리가 전문성 개발에서 두 번째가 지식 기반 실천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이제는 사회복지도 그렇고 많은 사회과학에서 무슨 과죠? 증거 기반 실천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뭐 과거에 전통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뭐 일회성 경험이라거나 뭐 그날의 직관 막 이런 거에 따라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증거 기반 실천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식 기반, 증거 기반 실천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실천 과정에서 그러한 증거 기반, 지식 기반 실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연구조사를 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식 기반이라는 것에 있어서 다음 얘기는 평가와 연구조사를 할 때, 이때, 자,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지식 기반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지식 기반 실천을 하기 위해서 평가하거나 어떤 케이스를 뭐 연구조사하거나 할 때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경우 연구 참여자가 뭐 예컨대 클라이언트의 어느 가족이라거나 이럴 때 클라이언트의 그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모르게 슬쩍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연구로 아주 좋은 사례야. 모르게 슬쩍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안내하고 자발적 동의. 반드시 이걸 바로 우리가 고지된 동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전 거에도 요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고지된 동의, 사전에 고지된 동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사전에 알리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연구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끝나고 하면 안 돼요. 사전에 고지된 동의,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무슨 동의? 자발적 동의, 어쩔 수 없는 동의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연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다루며 비밀보장에 여기서도 참여자에게 또 알려야 돼요. 뭘 알려야 되냐면 비밀보장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보장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비밀보장을 위한 조치,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이렇게 폐기한다라는 것들을 참여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지식 기반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너 사례 연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지키면서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안 지키고 몰래 하고 그러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내 연구를 위한 도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리고 동의 받고 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평가나 연구조사를 할 때 연구 참여자의 보호와 이익, 존엄성, 자기결정, 그 다음에 동의, 자발적 동의.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데가 아니라 자발적 동의, 비밀보장 등을 고려하며 그 다음에 또 아주 시대성을 반영한 게 나오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법률이 나왔잖아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이게 이제 약칭으로 생명윤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과 문과를 다 통틀어서 모든 연구자들은 이 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법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명윤리에 입각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윤리를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련법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막 그 여러 가지 뭐 생명과학 연구하는 분들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어떤 그
연구를 위한 뭐 그런 것들 할 때 비인도적인 실험 이런 것들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명확히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조사론에 보시면 1장에 연구윤리 나오잖아요. 사회과학에서의 윤리해갖고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이러한 문제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켜라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관련된 것들이 이제 윤리강령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윤리강령의 내용적 측면에서 우리가 시대성과 현장성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대성과 연결된 내용들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식 기반 실천 증진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여기가 아주 또 중요하죠. 기존의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은 있는 거고 여기에 더 세분화되고 내용이 보완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실천은 없었는데 새롭게 뭐가 됐죠? 신설된 거죠. 그리고 기존의 것 중에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는 여기 하위로 들어왔고 그 외에 품위 유지, 자기관리, 이해 충돌에 관한 대처라는 내용이 새롭게 신설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윤리의 세 번째 영역, 전문가로서의 실천, 세 번째 영역, 그 중에 첫 번째 신설, 품위와 자질 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두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여기 품위, 권위 이런 말들 나오죠. 품위는 우리가 각자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갖추어야 되는 어떤 품성.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권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직에 기반한 권위, 전문적 지식, 전문적 기술 적용 능력 같은 바로 이 권위는 능력과 관련된 거고 권위주의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권위주의적이면 안 되지만 전문가로서의 권위성은 가져야 돼요. 건방진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느낄 때 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안개 속에서 헤매지 않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고 안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 그 얘기는 결국은 책임지는 사회복지, 책임 있는, 그 다음에 나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속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전문성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요. 성실성, 공정성 너무나 중요하죠. 공정성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한데 이 단어가 너무 평범해 보여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더 구체적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자질, 우리가 인간적, 전문적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는 부정직한 행위, 범죄 행위, 상위 기반 행위, 차별, 학대, 따돌림, 괴롭힘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일을 행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소속, 전문 자격이나 역량 등을 클라이언트에게 정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예, 그래서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 딱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려야 한다 그랬는데요. 뻥 튀기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하지 말라는 거죠. 자격 과장하지 말고 내 역량 과장하지 말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자격이 없는데 그 일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정확히 밝힌 거예요. 소속, 전문 자격, 역량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학생, 훈련생, 실습생, 슈퍼바이지, 직장 내 위계적 권력관계에 있는 동료와 성적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되며, 그러니까 여기서 성적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회복지사가. 누구랑 그러면 안 돼요? 클라이언트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때요? 학생, 훈련생, 예, 실습생, 예. 그 다음에 슈퍼바이지, 일선 워커. 내가 슈퍼바이저 팀장으로서 지도 감독자 할 때 일선 워커가 슈퍼바이지잖아요. 그쵸? 실습생도 슈퍼바이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위계적으로 직장의 위계에서 내가 상위자라는 내 위계의 위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성적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 단언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의 활동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인 실현과 사회복지사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 현장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예, 뭐 성적 관계 뭐 이런 것들 발생해요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윤리강령은 내적 무장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해서 이따가 뒤에 클라이언트의 윤리 가면 직업적 경계 유지에서 클라이언트하고 사적 금전 거래라거나 성적 관계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기관리 부분을 보는 거죠. 예, 전문가로서의 실천에서. 이것도 아주 새로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자기인식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기관리라는 말이 나오네요. 볼게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앞으로 윤리강령에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되게 많이 이런 것들이 요구된 거죠. 볼게요. 사회복지사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 법적 문제 등의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의 전문적 판단이나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동료 기관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예, 이거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신설인데요. 예, 자기관리가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실천 과정에서 나의 어떤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 혹은 법적 문제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문적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컨대 아주 심각한 지금 우울증 상태에서 근무를 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내 클라이언트가 그 소송과 연결된 사람이다. 이럴 때에는 내가 그 사람하고 담당이 되지 않고 적절한 조치는 그런 문제가 그 클라이언트와 엮여있지 않는 사람에게 옮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와 클라이언트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실천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또 뭐 아주 작게는 내가 아는 친인척 관계 케이스가 우리 기관 안에 무슨 치료센터에 왔을 때 내가 친한 선생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내가 하는 프로그램에 친인척을 들어오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거는 공과사 구분해라 이런 얘기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안전을 유지, 보호,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바로 너무나 중요한 소진, 번아웃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드디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사회복지사를 위한 소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회복지사 자신의 바로 이 자기관리는 다른 어떤 차원에서 보자면 같은 맥락인데 바로 셀프 케어 해라 이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자기 돌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기 돌봄 안 되면 소진, 번아웃이 오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 다음에 안전의 유지, 보호, 관리 노력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번아웃 상태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현장의 슈퍼바이저들은 내 슈퍼바이저들이 지금 번아웃 상태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알아본다면 이 사람을 지지하는 슈퍼비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단히 소진 예방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갔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인간 존엄성, 전문가로서의 자세의 인간 존엄성에서는 자기 인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실천에서는 자기 관리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20여 년간의 시대적 공백에서 정말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시대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롭게 들어가야만 하는 것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문제가 초기에는 큼직한 것들이 나오겠지만 디테일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점점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디테일한 거 나올 때 자기관리 영역 반드시 다뤄질 거예요. 여기에 이제 번아웃과 연결된 것들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이번에는 이해 충돌에 관한 대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충돌에 관한 대처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이해 충돌이 있을 때에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가 바로 이해 충돌이 바로 뭐하고 관련되죠?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갈등, 윤리적 교착 상태 이런 거 우리 배우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지금 가이드를 준 거예요. 자, 이게 충돌하면 이걸 우선해야 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게 윤리 강령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으로 자 누구의 이익? 전문 사회복지사의 이익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하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해 충돌이 있을 때 또 알려주는 게 뭐죠? 그래도 아동하고 소수자, 취약한 자 그러니까 더 열악한 자를 위해서 더 비중을 둬라. 우선순위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신념,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업적 의무. 자 그러면 요럴 때 말고도 또 어떨 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우선하고 그 중에서도 더 아동이나 소수자, 취약자에게 우선해라 했고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 충돌이라는 게 나의 신념과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업적 의무 내 신념, 내가 어떤 A라는 종교의 그 종교적 신념이 있고 또 직업적 의무가 있는데 이게 또 부딪힐 수 있죠. 그럴 때에는 무조건 내 신념만 주장하거나 아니면 직업적 의무만이 아니라 이 절차를 잘 보세요. 그렇게 발생했을 때 이제 이런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동료 슈퍼바이저와 논의하고 이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부딪힐 때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비전 받아라.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클라이언트가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거나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로 연결해라. 예컨대 내가 클라이언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 신념, 종교적 신념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자꾸 역전이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꽉 참고 아닌 척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슈퍼비전 받아라.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자기 인식 노력하고 슈퍼비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복지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결해라. 예, 그러니까 나름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마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구체성은 한두 끝도 없는데 그래도 어때요? 그런 어떤 윤리적 갈등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문항들이 들어간 거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개인 신념과 직업 의무가 충돌하면 이런 순서를 밟아. 일단 슈퍼비전 받고 그러고 자기 인식도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왜 클라이언트가 나랑 역전이를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의뢰를 하거나 이제 다른 서비스로 연결을 해야 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기관 내에서의 압력, 그 다음에 기관 외에서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예입니다. 이 아동은 누구 높은 사람의 손주니까 지금 치료실에 대기자 많은 거 아는데 그거 무시하고 좀 넣어줘. 같은 한 지붕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부당하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은 뭡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기관에서 지역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정치인이 와서 마이크 하나 잡고 또 좀 주면서 사진 막 찍고 싶고 그러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압력을 건강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 본질대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기관 내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간섭에 대해서 그것들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은 그 변수들이 본질을 흔들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의 거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천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 하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전의 복지는 무료, 무상 막 이랬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거는 꼭 어려운 사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서비스를 했으면 이거 정당하게 이용료 수익 이용자 부담금 받아라. 그런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밑에 거 먼저 읽을게요.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다. 이용료 받는 서비스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근데 어떻게 해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 취하지 마라. 사회복지사가 경제적 이득 취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한 거 기출이 됐던 게 바로 이 첫 번째예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지불 능력이 없으면 서비스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불 능력은 없는데 너무너무 그 케이스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면 지불 능력에 따라가 아니죠. 이게 기출이 지불 능력에 따라 했었거든요. 지불 능력에 따라 하면 완전히 틀린 거죠.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장들을 맥락 안에서 정확히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본적 윤리 중에 전문가로서의 실천의 4가지의 마지막을 이제 좀 본 거고요. 그 다음에요. 조금 제가 말도 빠른 것도 알고 하는데 내용 너무 많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전의 기존에서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가 내용이 많았는데 요번에 훨씬 많아졌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 7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조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권익 옹호 나왔네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한다고요? 클라이언트의 이익. 최자 아무데나 안 붙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2가지. 조금 응용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액면 그대로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에서 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자기결정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로 인식하여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되게 중요하죠. 사회복지사는 의사결정이 근데 이게 중요해요. 자기결정권 중요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결정권 중요한 거 맞는데 의사결정이 어려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바로 어떤 경우일까요? 클라이언트가 미성년자일 때, 또 클라이언트가 지적장애가 있을 때, 클라이언트가 치매가 있거나 할 때, 이럴 때에는 이 사람의 의사결정이 어렵잖아요. 건강한 자신을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건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하는데요. 이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현장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내용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적절함에 대한 현장에 있는 현장의 고민들을 또 이걸 기본으로 삼으면서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강령이라는 게 그냥 선언에 그치면 안 돼요. 현장에서 그 기본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맞게 또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가장 건강한 대응이 뭘까? 이것들을. 자, 그래서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전문직 관계에서 얻은 클라이언트 관련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그러나 여기 또 예외가 나오죠. 보세요. 그러나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나입니까? 클라이언트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 비밀 보장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누구도 딴지 걸 쓰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바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아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외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대전제는 클라이언트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때는 제3자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외다라는 걸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잡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 강령과 관련해서 좀 더 응용해서 낼 때 이런 내용들과 이런 예외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좀 더 응용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중에 사생활보호법제 정보에 입각한 동의, 그 다음에 기록, 정보관리 보겠습니다. 정보에 입각한 동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앞에서 설명했죠. 사전에 고지된 동의, 알 권리 존중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에 그러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받느냐. 그 내용이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알려줘라, 범위 알려줘라, 합리적 대안, 위험, 서비스의 제한, 동의를 거절 또는 철회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 그러니까 무조건 동의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는 거죠. 당신이 동의를 거절할 수 있어요까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 및 정보관리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새로운 건데요. 볼게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기록, 여기 기록, 우리 레코딩 배우죠. 기술론에서 한 챕터로 배우는데요. 기록은, 그러면 윤리강령에서 어떤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윤리강령에서 밝히고 있는 기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 지침을 보자는 거죠. 예,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의 근거이자 평가 점검의 도구다. 뭐가? 기록이, 레코딩이. 우리가 과정 기록, 무슨 기록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 중요한데, 강령에서 말하는 좋은 기록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요. 중립적이고 객관적. 이 표현이 중요한 거죠.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치우친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적어야 되는데 내 개인의 의견을 왕창 적었다. 이러면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팩트를 객관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개인의 주관적 사항을 막 적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좋은 기록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팩트와 내 견해를 구분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관련된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면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기록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내가 상담하고 뭐 지금까지 된 거에 대해서 선생님 기록한 거 보고 싶어요 하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서정보, 전자정보, 기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요즘에. 예, 이거는 이제 얘기 앞에서 했고요. 사회복지사가 획득한 클라이언트 관련 정보나 기록을 법적 사유, 기타 사유로 제3자에게 공개할 때는 클라이언트에게 안내하고 동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법적인 사유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개를 해야 될 경우, 정보 공개에 필요한 경우는 그때도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보고 있고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상세화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 경계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신설인데요. 정말 필요했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은 있었는데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전문적 관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마라. 그 얘기 뭐예요? 전문적 관계하고 사적 관계 막 엉키고 그러지 마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와 의사소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업무 내에서는 가능해요. 뭐 모임을 알린다거나 뭐 업무가 진행되는 것과. 근데 그 외에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라는 이게 왜 그냥 넣겠습니까? 아닌 거죠. 클라이언트와 사적 금전거래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성적 관계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참사랑해 뭐 이런 거 안 해요. 예.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케이스, 예. 나와 클라이언트로 만난 거는 우리는 사적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로 만난 거고요. 전문적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천론에서 전문적 관계의 특징 해갖고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의도적 목적성 갖는다, 시간 제한적이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뭐 헌신이다, 뭐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이게 일반적 사적 관계랑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거래 안 된다, 성적 관계 여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 된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 된다입니다. 자,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의뢰받을 때는 기관 및 슈퍼바이저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며 이것도 시험이 좋아하는데 잘 들으세요. 잠깐 주목 더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동료에 대한 내용이면 여러분들이 뭐죠? 야, 이거 이 내용만 시험에 딱 잘라서 박스가 나오고 이것은 윤리강령 중 어디에 속합니까? 하면 여러분들 정확히 공부 안 하면 이 동료에서 동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넣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존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동료라는 말이 들어가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의 직업적 경계 유지에 나오는 문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의뢰받을 때는 기관 및 슈퍼바이저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바로 동료에 대한 윤리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중 직업적 경계에 나온 문장이고 내용도 정확히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의뢰받을 때에는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논의 과정, 기관 및 슈퍼바이저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뭐 해야 돼요? 아이, 담당 바뀌었어요.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 이런 거 해마다 뭐 이거 바뀌고 하면 그냥 당연히 그냥 바뀌었다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클라이언트가 알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프로그램 뭐 1회 모임 전에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기관 누군데 지금 해오시던 프로그램의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런 것들 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정보 처리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직업적 범위 안에서 여기서도 여러분 요런 가로 넣기 어떤 범위 안에서 직업적 범위 안에서 정보 써야지 다른 목적으로 쓰지 말아라. 우리가 관련 법에서 그 처벌한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처벌 얘기하면 클라이언트만 보호하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말 그런 일들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강령으로 선언하고 교육하고 보수교육에서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부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서비스 종결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신설이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이해나 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 교재에서 어떤 문장이 있어요? 이득 체감의 원칙에 따라 그러잖아요. 더 이상 이 만남이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업무상 관계나 서비스를 종결한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괜히 내가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막 붙들고 있고 또 이 클라이언트 만나는 게 좋아서 붙들고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적 관계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의 이득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되고요.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유로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중단하거나 종결할 때 사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적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거나 학대죠. 그럴 때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클라이언트가 당황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 인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고의적, 악의적, 상습적 민원 제기에 대해 소속기관, 슈퍼바이저, 전문가, 자문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현장의 소리를 반영했다는 느낌 확 나시죠? 바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거 이런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클라이언트 중에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 소비자 중에도 블랙 컨슈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회복지 쪽에서도 복지 소비자 중에서도 블랙 컨슈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소가리를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고의적으로 민원 제기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클라이언트의 고의적, 악의적, 상습적 민원 제기에 대해서 바로 당하고만 있지 말고, 클라이언트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블랙 컨슈머 또 있다라는 걸, 현장에 악성 민원인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대처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치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거 절차를 지켜야 돼요. 소속기관의 또 슈퍼바이저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그래서 다른 그 관련된 그 전문 제3자의 시각에서도 이 사람은 블랙 컨슈머다라는 게 인정되는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마냥 소가리하고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중단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된 거죠. 이해가셨죠? 예, 그래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죠. 예컨대 노인 요양원에서 이제 본인이 낙상을 하셨는데 막 이거를 학대를 주장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장애아동이나 뭐 이렇게 재활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것들을 맥락은 안 보고 이거 막 학대다라고 주장을 해서 사회복지사에게 되게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바로 우리가 그런 어떤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양쪽의 소리를 다 들어보는 것들, 그런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정말 이 사람이 악성 민원인이라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현장의 소리가 반영이 된 거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중에는 이런저런 문제로 분명히 자기 소리가 있는데 못 내고 소가리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그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라. 그 다음에 상대 인격을 훼손하는 거, 이런 거, 전문가의 품위를 훼손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요, 볼게요. 이 부분 또 같이 볼게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권익 증진을 위해 동료와 다른 다른 전문직, 그러니까 여기서 동료는 같은 사회복지사, 다른 전문직 동료는 만약에 뭐 장애인 복지관이라면 또 관련돼서 여러 치료사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하고 뭐하고 뭐해라, 협력하고 협업해라. 이전에 동료에서는 협력만 있었는데 이번에 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할게요. 협력은 말 그대로 함께 힘을 합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문제 발생 시 상호 해결하고 상호 노력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팀워크를 제대로 살려라, 그 얘기고요. 협업은요, 협업이잖아요. 이거는 콜라보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작업. 그러니까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만 있는 게 아니라 협업도 들어간다라는 거 좀 보시고요. 기존에 협력은 있었는데 이게 새롭게 들어간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기존에도 중요했고 요번에도 중요하고요. 약간의 뭐 이런 문장의 뭐 배치나 이런 차이는 있지만 기존에도 있었던 거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동료예요. 제가 그 동료에 대한 거에 지금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해야 되며, 동료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발생했을 때는 윤리강령과 제반 법령에 따라 대처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내 동료이지만 이 사람이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못할 때,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촉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촉진이란 말 중에는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강령에서 말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는 짠하고 안 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 어떤 경우라도, 예컨대 그 동료가 아주 괴로워서 알코올 중독 상태로 근무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운지 사연을 알아서 짠해도 그럴 때는 어때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시켰다면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촉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촉진이란 말에는 정말 어떤 이게 뭐 비리하고도 관련되고 하는 경우는 후루룩
여기에 비리가 있다라고 휘슬블로잉 필요하다면 그걸 뭐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휘슬블로잉 여기에 비리가 있다라고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회복지사는 다른 전문직의 동료가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윤리강령과 재반법령에 따라 대처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눈 감아주면 안 되고 나랑 같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의 동료라고 했을 때도 비윤리적인 경우라면 뭐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윤리강령과 이게 중요해요. 재반법령에 따라 대처해라. 여기 또 나오네요. 윤리강령과 재반법령에 따라 대처함이 옳다. 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상호 간의 민주적인 직무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내 업무만이 아니라 서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동료들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한 비윤리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예,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동료를 왕따시킨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회복지사는 동료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하면 동료를 보호하고 원조해야 된다. 이것도 너무 신설된 걸로 필요한 거죠. 자, 이 위에 보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하기 위해서 동료나 다른 전문직이 비윤리적일 때 윤리강령과 재반법령에 따라 후루룩 여기에 비리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휘슬블로잉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촉진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또 있죠. 그럴 때는 어떤 얘기도 없었는데 이제 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동료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했으면 동료를 변호하고 원조해라. 이것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적 행위를 촉진하는 휘슬블로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료가 이 사람 정말 건강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적법하게 업무 수행했는데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힘을 모아서 변호하고 원조해라 라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맥락들 정확히 보시고요. 사회복지사는 동료에게 행해지는 어떤 형태의 차별, 학대, 그 다음에 따돌림, 괴롭힘, 자신의 전문적 권위를 행사하는 다른 동료와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예, 동료에서도 이 얘기가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런 새로운 내용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그러니까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직장에서 따돌림하고 괴롭히고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내용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거에도 어때요? 20여 년간의 공백 중에 시대상을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에서도 동료에게 행해지는 차별, 학대, 따돌림. 예컨대 따돌림 뭐가 있겠습니까?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묘하게 배제시킨다거나 또 괴롭힘, 여러 가지 있죠.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잠깐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일하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 그러거든요. 이 내용들이 들어간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내 권위를 행사하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 한다거나, 아무개 씨 오늘 새 옷을 입었네, 옷 예쁘네 하면서 여직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린다라거나, 누구 씨 오늘 비가 오는데 차 한잔 타오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라는 게 다양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 학생, 훈련생, 실습생, 자기의 전문적 권위를 행사하는 다른 동료와의 성적 행위나 성적 접촉, 성적 관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부분들 클라이언트만 있는 게 아니라 동료에서도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동료 부분에서 여기 하단에 줄거드린 부분에 새롭게 신설된 부분들, 이게 시대상들이 어떻게 반영됐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동료에서 크게 두 가지 영역 중에 하나가 동료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거든요. 예, 보겠습니다. 슈퍼바이저.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 전통적 개념이에요. 직장 내 위계에 있어서 내 상급자로서 내 업무, 일선 사회복지사를 지도 감독하는 사람을 슈퍼바이저. 지도 감독해주는 것을 슈퍼비전. 일선 사회복지사로 그 슈퍼비전을 받는 사람을
슈퍼바이지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 되셨죠?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저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슈퍼바이저는 지도감독자인 거죠. 슈퍼바이지가 일선 워커가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된다. 서로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슈퍼바이저가 하는 얘기를 웬 간섭 그러지 않고, 또 슈퍼바이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 지금 몇 년 차인데 아직도 그러니 잔소리 하지 말고 진정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 요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따라 슈퍼비전을 수행하며, 전문적 기준, 그날의 기분에 따라 잔소리하고 그러지 말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 그 다음에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이거는 이전 거에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요 내용에서는 뭐 큰 변화가 없는데, 슈퍼비전을 이제 여기에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 예, 왜냐면 행정적 상급자니까 아랫사람의 근무평정 점수를 매길 때, 아, 얘 나랑 같은 학교야, 무조건 예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공정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실습생이 슈퍼바이저인 경우라면은 뭐 실습 중간 평가 같은 거 했으면 공유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최종 평가가 좀 더 어느 부분이 미흡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알도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유해라.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말아라. 안 그런 분들이 더 많겠지만 황당한 얘기들 많단 말이에요. 관장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논문 쓰면서 직원한테 숙제하게 하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위를 이용하지 말아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고요.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 수련생 실습생에게 인격적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강령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실제 발생한 것들에 어때요?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들이 얼만큼 현장성 있고 시대성 있게 담아내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고요. 요거는 기존의 것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 대한 윤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 대한 윤리하고 사회에 대한 윤리 순서가 바뀌었다 그랬는데요. 기관에 대한 윤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내용의 변화는 없는데, 여기에 이제 좀 또 다른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나, 이런 것들 볼게요.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사명과 비전을 확인하고 정책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내가 기관에 들어갔을 때에는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기관은 나에게 보상과 커리어의 개발이라는 걸 주지만, 동시에 나도 어때요? 기관에게 뭐 해야 돼요? 내 전문 자격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기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사명과 비전을 확인하고 정책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전 거는 같은 맥락인데 효과성과 효율성 있게 일해라,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일할 때 사명과 비전을 확인해라 했고요.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라. 예, 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뺀질뺀질 어떻게 하면 안 하나 이러지 말고, 하기로 한 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얘기예요. 건강하게 하자, 이런 거죠. 예. 기관 역시도 그 건강한 기여에 대해서 제대로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하고 제반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이 또 바뀐 거예요. 이전의 것들은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이전의 기존은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가 윤리위원회가 삭제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문장이 없어진 거죠. 왜? 그 부분 자체가 삭제됐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기관이 나에게 내가 기여한 만큼 보상을 주고 경력 개발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얘기한 거죠. 그럴 때 내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하고, 전문적. 그래도 안 되면 제반 법령과 규정에 따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기가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했는데, 윤리위원회가 받았던 비판이 사회복지계의 자정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3차 개정에서 마련한 뜻은 좋으나 취지만큼 실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들이 있어서 유명무실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바로 제반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도 좀 보고요. 네. 자, 이 부분들 좀 보시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사회에 대한 윤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같이 볼게요.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예, 우리는 지역사회로부터 정의강은 꼭 필요한 기관이야.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지원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사는 정치적 영역이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그럼요, 이 거시적 영향력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법령의 재개정을 지원 옹호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갖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사회정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거시적 실천도 관심 가져야 된다. 예, 필요하다면 사회정책의 새로운 정책이 수립을 위해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지원과 옹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사회재난과 국가 위급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시대 상황을 반영한 거죠. 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그러면서도 다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사회재난, 국가적 위급 상황에서 사회복지 전문직 역시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되는 전문직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직이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는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달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전문직군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고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전 세계와 그 구성원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를 머무는 게 아니라 국가, 나아가 전 세계 그 구성원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대상의 범위가 이번 5차 개정에서 넓어진 거죠. 국가, 그 다음에 전 세계 그 구성원에라고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이것도요, 인간과 자연이 서로 떨어져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인간과 자연환경, 생명 등 생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실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무슨 전 세계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환경난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말할 만큼 기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것은 그들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뭐 지구의 사막화라거나 큰 홍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환경 난민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 세계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환경, 생명 등 생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새로운 영역들이 들어갔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행사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면 일회용품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또 좀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환경단체들이 어떤 건강한 행사들을 하고 한다면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윤리 기준을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가치가 뭐냐, 윤리 강령이 뭐냐를 보고 또 5차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연역을 받고 그 다음에 이 5차 개정의 주 연구 목적이 뭐였냐 이런 것들 필요성을 보았고요. 그런 다음에 구조적인 측면을 기존 것과 비교해 드렸고요. 그 비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로 나온다면 큼직한 변화가 먼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변화, 신설된 건 무엇이냐, 삭제된 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세분화된 건 어느 영역이냐, 그 다음에 수정 보완된 건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강조
강조하면서 강의를 해서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구조적 측면에서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뭔가 20여 년간의 공백을 담았다는데 그게 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같이 봤고요.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이제 5차 개정 내용 들었으니까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실천론 기본 개념서 2장에 가면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가 있고요. 거기서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다시 나와요. 그때 제가 이 특강하고 연결해서 그러나 다른 강의를 차별화할 거예요. 바로 이 특강은 구조와 내용에 성실했다면 우리가 개념서 실천론에서는요. 초점이 뭐냐면 이것들이 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둔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눔의 집에서는 사회복지 교육 연구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과연 이 5차 개정이 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기존의 문제 패턴들을 보면서 5차 개정이 그런 패턴 안에서 문제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보면서 수정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많은 내용을 2쪽짜리 한눈에 보기 표로 수강생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서 개념 강의로 들어오셔서 꼭 그 부분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신뢰 또 그 다음에 나눔의 집이 함께하고자 신뢰에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 5차 개정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5차 개정은 기존의 윤리강령 이후 20여 년 만에 진일보한 움직임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내용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차이를 수용하고 함께 공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역량,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 사용에 대한 우리들의 민감성,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사회복지사의 자기관리, 자기인식, 그 다음에 재난 상황에 대한 공동대처, 그 다음에 생명윤리, 연구자의 태도, 생명윤리와 관련된 그 다음에 생태환경 고려까지 20여 년간의 그 공백 동안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국제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또 한국사회복지 상황을 반영해서 시대성, 현장성 그리고 구체성을 담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완벽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역동적인 현장 요구를 다 담아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라는 것은 우리가 현장이 갖는 기관마다의 특수성에 따라 또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할까는 이거를 문서로 담기는 강령으로 담기는 너무나 어렵죠. 지침을 드리는 게 윤리 강령이죠. 따라서 우리들이 현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머리를 모아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한 윤리강령은 아니더라도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5차 개정이 3차 개정보다는 좀 더 완성된 요소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또 우리들의 몫이겠죠. 크게는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기구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또 그 협회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이것이 공허한 선언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사회복지사의 삶에서 이 강령들이 체득화되고 내적으로 무장되어 의지를 담고 실천할 때 이 강령의 취지가 하나씩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지요.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5차 개정의 의의와 또 담겨진 의미 그리고 내가 체득화해서 내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요소들 그것이 곧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호이며 우리 전문직에 대한 보호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